흥열 마이너스 김정화 수필가 비평 2022년 10월호. 과연 고승의 풍모답다. 결가부자한 다리 위로 가지런히 손을 포개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윽한 눈매 곱고 오뚝한 코 아래 꼭 담은 홀쭉한 입술 양옆으로 돋은볼록한 광대의 연륜이 느껴진다. 이마에 세 가닥 주름과 입가로 내려오는 팔자주름 그리고 툭 튀어나온 울대뼈와 앙상한 쇄골 밑으로 뼈마디가 보이는 손등 탓인지 노승은 더욱 수척해 보인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승상인 건칠이랑 대사좌상이다. 이번에 해인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모셔졌던 이 초상을 옮겨와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하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 친견하였다. 곳곳에 파이거나 눌린 자국이 있고 색이 긁히거나 조각이 떨어져 나갔지만 한평생 오롯한 정진으로 일관한 수행자의 모습은 변함없다. 대부분의 불상이 팽팽한 볼살과 함께 단단한 어깨와 넓은 무릎에서 균형 잡힌 비례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희랑 대사상은 전체적으로 외단하고 마른 체격이다. 꼿꼿하고 근엄 하나 부드러운 인품과 따뜻한 인간애가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듯하다. 희랑 대사가 누구인가? 고려 태조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졌다. 후삼국시대의 합천은 고려와 후백제가 격전을 벌이던 곳으로서 그가 승군을 이끌고 고려 왕건을 도와 후백제 세력을 격퇴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엄학의 대가로도 명성을 얻었으니 최치원도 그의 화엄경 강론을 찬탄하는 글을 썼다. 고운집의 희랑화상에게 증정하다라는 시에서 문수께서 동묘에 강림한 것을 알겠도다. 라는 구절만 보더라도 깊은 학식을 가진 대사를 문수보살에 비유하여 숭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스님의 가슴이 이상하다. 옷섭을 헤쳐 드러난 가슴팍 가운데 어른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뻐끔 뚫려 있다. 흉혈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쑥뜸한 흉터를 형상한 것이거나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생긴 구멍이라는 설도 있고 당시 해인사의 모기가 많아 수행하기 힘들 스님들을 위해 희랑 스스로 가슴 구멍을 뚫어 모기들에게 피를 보시하여 생겼다고도 전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변방에 관윤국 또는 천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분이 높은 자들은 흉혈이 있어 이곳을 막대로 꿰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떠매고 다녔다는 설화이다. 그 때문에 희랑대사 역시 흉혈국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법력의 경지에 이른 고승의 자비심이나 신통력의 상징이라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신성한 구도자의 가슴 구멍은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속인들도 누구나 보이지 않는 흉혈 하나쯤 지니고 있겠다. 어느 시인의 모친은 화병으로 속이 타버려 소다가루 9마를 잡수셨다 하였고 모 수필가의 어머니는 생떼 같은 아들 둘을 앞세운 침척의 고통에 안가슴을 헤치고 가슴북을 두드리다 돌아가셨다. 오랜 지인은 제주 43사건 때 부모를 잃고서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어릴 때 생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냉혹하여 지금도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도반도 있다. 사랑을 잃은 자들도 노래 가사처럼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넘칠 것이고 오기로 잘 버텨내고 있는 내 삶인들 사가 내리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먼 미래의 마음 사진을 찍는 기술이라도 개발된다면 속인들의 사후 영정사진에도 저마다의 흉혈이 드러날까. 좌대를 한 바퀴를 돌아본다. 석재나 진흙도 아니며 금동이나 철불도 아니다. 뒷면은 분명 나무인데 앞면은 언뜻언뜻 삼배가 드러나는 건칠 기법이다. 도저히 천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은 정도로 정교하다. 세필로 그린 하얗게 센 뒷머리며 약간 굽은 어깨마저 계산된 듯 섬세함이 느껴진다. 훗날 채색하였다는 화려한 전문의 장상과 홍록색 가사에서는 가야산 바람결이 일렁일 것만 같다. 그런데 흉혈만 뚫린 것이 아니라 조각상 내부가 텅 비었다고 한다. 속 비우기를 하면 무게를 줄이고 복작물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도 생기겠으나 결국 삶과 죽음은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중생에게 일깨워주려는 것이 아닐까. 흔히 얼굴과 신체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조각상을 진영상이라 하는데 희랑 대사상도 생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 좌상이 전신살이라고 일컫는 육신불은 아니지만 노수님의 곁에 앉은 듯한 척수마저인다. 육신상은 고승의 유해의 오칠이나 금박 혹은 진흙 등의 층을 입혀서 미라로 만든 상이다. 중국에서 육신불은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을 거쳐 득도한 뒤 입적한 승려의 상징으로서 부처에 버금가는 신앙대상으로 숭배되고 있다. 그 때문일까? 나는 희랑 대사상의 생생한 묘사에 진즉부터 등신불을 떠올리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화자에게 불상은 관세음보살의 미소로 이상화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고뇌와 슬픔이 아로 새겨진 등신불에 의문을 가지며 소신공양한 인물의 내력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후에 나는 어느 잡지에서 중국 광둥성 남하사에 안치되어 있다는 육조 해능의 진짜 등신불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먹빛 얼굴에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앉은 채 열반에 든 자세였는데 침묵의 언어가 너무나 강건하여 그 자체로도 전율이 일었다. 마음을 비우면 헛된 생각도 잦아든다는 법문을 거듭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희랑대사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가슴을 열어 흉혈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계신다. 흉혈 김정화 이제 1. 들어가며 수필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이는 수필 장르가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서일 것이다.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가 단지 자신이 체득한 것만을 기록한다면 일기 형식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다각도의 방향에서 경험한 대상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예리한 눈이 필수 덕목이다. 여기에 사유와 철학, 상상으로 작가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거치면 살아있는 글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작가가 지닌 세계관은 고스란히 작품 속에 투영되므로 인문학적 지식, 사물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 독특한 사유 등이 잘 버무려져야 한층 울림 있는 글로 탄생할 것이다. 10작품 중에서 김정화 작가의 흉혈이 필자의 마음에 닿았다. 2. 펼치며 이 글은 작가가 직접 발로 찾아가 관찰한 경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관찰은 고유한 느낌과 독창적인 생각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물의 본질까지 꿰뚫어 관찰자 자신과의 관계 탐색을 모색하여야 한다. 작가의 시선은 노승의 전체 모습 중 앞부분으로 시작해 가슴으로 떨어지고 다시 좌대를 돌아 뒷부분을 훑고는 드디어 조각상 내부로 사유가 옮겨간다. 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 해석한 것에서 유추하고 연상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첫 단락은 육안으로 보기이다. 세밀한 묘사로 실제감을 더한다. 관찰의 전 단계는 한달음에 달려갈 정도의 관심으로 시작한다. 실제 모습을 목도한 작가의 눈에 비친 희랑대사상은 외단하고 마른 모습으로 일반적인 사찰에서 보는 균형 잡힌 모습과는 다르다. 말끔하고 주름지지 않은 인공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수행자의 덕계가 앉은 풍모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낀다. 작가의 식견이 드러나는 지안으로 희랑대사에 대한 소개와 흉혈에 대한 정보를 피력한다. 희랑대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후둔 작가는 본격적으로 시선을 옮겨간다. 드디어 대사의 가슴 가운데의 구멍을 응시한다. 여기까지 작가의 체험은 다음 단락인 심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석적으로 관찰하고 나름의 시각과 관점 해석을 덧붙이는 작가의 고유한 영역이다. 육안으로 확인된 노승의 흉혈은 보이지 않는 속인의 가슴 구멍으로 진화한다. 아프고 멍들고를 반복하다 종래에는 다 타버린 세인들의 상처는 맨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바람 구멍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오기로 잘 버텨내고 있는 내 삶인들 사가 내리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먼 미래에 마음 사진을 찍는 기술이라도 개발된다면 속인들의 사후 영정 사진에도 저마다의 흉혈이 드러날까? 중략 결국 삶과 죽음은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중생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 아닐까. 글 속에 드러난 구멍난 속인들은 우리와 궤적을 같이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의문의 말로 문장을 맺었지만 우리는 모두 공감한다. 노승의 흉혈에 대한 분분한 설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으로 저마다의 구멍 하나쯤은 훈장처럼 달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휑하니 바람 한 번 들이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삶의 맛을 모르거나 아직 설익은 과실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던져진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다. 메우려고 애쓰지만 구멍은 빠른 속도로 번식하기만 한다.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단락에서 작가는 해법을 제시한다. 시선은 좌대를 둘러불상의 뒷모습 쪽으로 돌아간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가슴 구멍에서 텅 빈 속을 가진 조각상 내부로까지 통찰력을 발휘한다. 작가는 구멍이라는 숙명적 화두 앞에서 덜어내어 비워내기라는 답을 제시한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상처난 구멍은 가슴 속에서 불쑥불쑥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다.
머릿속과 가슴이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차면 행복한 기억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텅 비어있는 상태는 무엇인가? 작가의 세계관은 장자의 핵심 철학인 비움 사상과 닿아 있다. 장자의 사상에서 비움은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로 꽉 차 있어 마음에 허기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인간이 아닌 부단히 덜어내고 비움으로써 자신 본연의 마음과 만나 스스로 유의미한 것을 발견한다는 사상이다. 글의 후반부에서 작가는 영안의 세계로 나간다. 불교적 세계관을 담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여 유추하고 연상한다. 다시금 조각상을 후는 작가는 희랑대사상이 생전의 모습과 흡사하리라고 추측하고 육신불의 옆에 대사가 앉은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얼굴과 신체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진영상에서 육신불을 떠올리고 희랑대사상을 연결지으며 등신불로 옮겨간다. 작가는 은연중에 희랑대사상의 생생한 모습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될 만큼의 감정이입을 드러낸다. 이는 삶이란 자고로 애움길을 돌아 나온 자만이 진정한 흉열을 지니게 됨을 말한다. 희랑대사상은 그러기에 작가에게 존귀한 가치를 지닌 종교적 숭고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독자 역시 은연중에 작가의 성찰에 동조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헛된 생각도 잦아든다는 법문을 거듭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희랑대사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가슴을 열어 흉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계신다. 등신불 속 주인공 만적은 어머니의 학대로 집을 나간 이복 형제를 찾아다닌다. 모처에서 문둥병 환자가 된 동생을 보고 심한 죄의식을 느낀다. 어머니의 악행과 동생의 상황은 만적 스님에게는 커다란 가슴 구멍이다. 죽음으로밖에 대신 할 수 없는 업보이다. 만적 스님의 소신공양은 자신에게는 자주적인 의미가 있는 흉열 메우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설 속 화자가 등신대의 결과부자 상을 보고 충격과 경악에 빠졌지만 작가는 침묵의 언어로 열반에 든 등신불의 경건함에 전율했을지도 모르겠다. 흉열이 모두 아픔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인생의 고비마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고뇌와 슬픔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승화시킬 수 있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가슴의 아픔으로만 존재하여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가슴의 상처인 구멍이 맞다. 만적 스님의 소신공양이 가치 있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한 비원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것이 김정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비움일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부를 연상시키는 희랑대사의 풍모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소를 머금고 가슴을 연 흉열의 화두는 작가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긴 여운을 남기게 된다. 3. 다듬여.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담은 글쓰기는 쉽지 않다. 글이 단순히 과거 경험의 나열만으로 지나간 시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신변잡기의 글로 전락하기 쉽다. 종교와 철학, 역사의 관점 속에서 인간의 삶을 다루려면 작가의 인문학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그만큼 어렵지만 한층 고양된 결과물이 탄생한다. 위에서 말한 소양들은 글의 품격을 좌우한다. 수필가라면 누구든 관점이 편협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깊은 성찰을 담은 글을 쓰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하 작가의 흉열이 더 돋보이는 이유다. 글 속엔 작가가 보인다. 는 말이 두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 역시 글을 쓰면서도 행간을 서성이는지도 모르겠다. 두어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그녀의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흘렀다. 그러면서도 오랜 글쓰기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강단 있는 성품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흉열 작품이 나에게 주는 느낌과 같다고나 할까. 돌 3- 노예숙 수필가 비평 2022년 10월호. 대화 2015. 전시관의 막다른 방이다. 검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들어가도 되는지 잠시 망설인다. 그때 한 관객이 안에서 나온다. 텅 빈 방으로 내가 들어간다. 범종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사각의 흰 벽에 캠퍼스 그리고 중앙에 놓인 검회색 돌 하나. 작품 대화 2015의 전부다. 이끌리듯 돌 앞으로 다가선다. 돌이라기보다는 바위에 가까운 크기다. 완만하고 유순한 곡선을 지녔다. 언뜻 인간의 심장을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내 시선을 읽은 듯 바윗돌이 말을 걸어온다. 인간의 말이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뼈 없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말이다. 내 가슴이 순하게 응답한다. 이 또한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다.
굳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의미 밖에서 무심하게 존재하는 것들의 있음 그대로를 느끼면 그만이다. 인생이 그렇듯 저 바윗돌 역시 어느 날 여기 툭 던져진 존재일 것이다. 운명을 거부하지 않되 그것에 파괴되지 않은 자의 내공은 묵직하나 위압적이지 않다. 몸에 새겨진 바람과 비의 흔적은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내성의 궤적일 테다. 그는 한 작가의 우연한 선택에 의해 귀한 몸이 되었으나 달라질 건 없다. 생선과 소멸을 반복하는 영겁의 수레바퀴 속에서 충만하게 느끼는 것, 그와 더불어 하나의 품격이 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범종 소리처럼 맑은 공명의 여운이 문 밖을 따라 나선다. 앙코르와트 화랑의 벽면이 각기 다른 춤동작의 부조들로 가득하다. 사암에 새겨진 무희들의 부조가 튀어나올 듯 생동감 넘친다. 스리슬쩍 감은 눈, 둥근 가슴, 잘록한 허리, 풍만한 엉덩이, 그중 섬세한 손동작이 압권이다. 돌에 새겨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나긋나긋 다양한 손짓의 요염한 신을 향해 바치는 무희들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란다. 신화 속 신들의 세계는 지극히 비속하다. 남자와 여자 노래와 춤이 있다. 물론 사랑과 증오의 질펀함도 있다. 사랑의 노래와 춤이 빠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몸과 감성의 거짓 없는 대화다. 리듬에 실리는 음정은 말보다 훨씬 호소력이 크다. 춤은 노골적으로 욕망지향적이다. 노래와 춤의 합일은 강렬하게 감성의 중추를 관통한다. 욕망의 신전에 받쳐진 재물처럼 때로 비장하고 파괴적이다. 한순간에 타오르다 쓰러지는 불꽃 같다. 앞사라의 춤 앞에서 굳어버린 뼈마디의 신음을 듣는다. 내 인생에 축제가 있었던가. 노래와 춤이 있었던가. 흥도 춤 사이도 없는 사막에서 허공을 향해 쏘아올린 그 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한 번쯤 노래와 신명으로 너와 내가 타오르는 불꽃이 된들 그게 그토록 큰 죄일까. 노래와 춤을 알지 못하는 내 언어는 진실이라는 고지식한 표대를 끌어안고 저물어 간다. 한 번쯤 앞사라처럼 뜨거운 몸짓으로 생에게 들이대도 좋았을 것을. 고인돌. 고창 은곡리에는 세계 최대 크기의 고인돌이 있다. 덮개돌의 무게가 300톤이나 된다고 한다.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러는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선사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1세기 관점으로 청동기 시대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짜 해석이 어떤 것이든 인류가 걸어온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거대한 고인돌을 볼 때마다 엄습하는 생각이 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순식간에 한 줌재로 변해버리는 목숨의 덧없음은 너무 가벼워서 감당하기 어렵다. 기막힌 건 그 가벼움이 한 생을 떠받친다는 사실이다. 삶과 죽음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 살아서 죽음을 이해한다는 말 나는 아직 모른다. 그렇게 훌훌 가벼워진 마당에 다시 무거워지고 싶지 않다. 거대한 돌무덤에서 나를 가두고 싶지 않다. 그것이 불멸을 위한 기원일지라도 나는 원치 않는다. 돌의 크기로 측정되는 권력과 명예 모두 산자의 허상 아닌가. 고인돌은 인간사에 무심하다. 욕망의 뒤척임도 소멸의 두려움도 없이 수천 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스라지고 썩어가는 목숨에게 돌의 시간은 섬뜩하기조차 하다. 인간은 시간의 허리에 매달린 위태로운 존재이면서 고인돌처럼 영원하기를 꿈꾼다. 불현듯 한 생각에 쏘스라친다. 고인돌의 무게가 바로 내 욕심의 무게일 수 있다는 자각, 결국 무게도 가벼움도 한 생각 속의 조화인가. 글이 안 써지는 100가지 이유 마이너스 김정화 열린 소리 닫힌 소리 수필과비 평작가회의 제28집. 이번 원고도 미루다가 초읽기 마감에 쫓기게 되었고 아이디어는 고갈이 났고 글감을 적어둔 수첩은 찾지 못했고 날은 습하고 일찍 당도한 가을벌레 소리는 가슴을 찌르고 노트북으로 쓰려니 눈도 침침하고 작은 화면은 답답하고 데스크북으로 옮겨보니 의자와 눈높이가 맞지 아니하고 글 욕심을 부리니까 진도는 멈추고 명문을 꿈꾸니 더욱 머릿속은 하얘지고 한밤중 층간 소음에 시달린 탓인지 컨디션은 최악이고 뇌도 지각하는지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신호만 계속 보내오고 유명 작가들은 마감일 하루 이틀 전이나 당일에 벼락치기로 쓴 글이 대박나기도 하던데 절실하면 문장이 풀린다던 선배들의 말도 틀렸고 어쩌다 벼락치기 공부가 높은 성적이 나왔던 기억도 불쑥 고개를 치켜들고 무음으로 켜둔 카톡에 읽지 않은 숫자는 늘어나고
원고 마감일 여유가 하루 더 남았다는 사실에 이상하게도 스릴은 넘치고 고민만 쌓인 채 아직도 글줄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예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둘러보니 책상도 엉망이고 주문한 커피 원두가 도착하지 않아 입은 심심하고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을 씹다가 뼈에 입술은 찔리고 사흘 전 접질린 발목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밖에 길고양이는 울어대고 위층에서 틀어놓은 뽕짝 음악 소리도 귀에 거슬리고 이기대 둘레길을 걷자는 문우의 제안도 원고 마무리 후로 미루었고 무엇보다 당장 할 일이 눈앞에 널브러졌고 오늘 꼭 붙일 등기 우편도 있고 주문해놓은 명함도 찾으러 가야 하고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며 작가회 원래의 일정도 의논해야 하는데 주말에 이불바지 수선도 깜빡했고 베란다에서는 세탁 완료되었다는 낭낭한 기계음이 들려오고 방금 도착한 봉암사 성어스님이 보내온 택배 상자 속 반시도 냉동실에 넣어야 하며 무건 수행 중이라는 스님께 문자답도 드려야 하고 그러나 계속하여 나의 글은 되지 않고 하필 텔레비전에서는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시그널이 울려 퍼지고 거실의 제습기 소리는 너무 크고 요즘 신예 작가들은 글쓰기 좋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던데 가령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플랭크나 조깅을 하고 샤워한 뒤 아침을 먹고 커피를 타서 식탁에 앉아 혹은 근처 카페에 가서 점심때까지 글을 쓴다고 하던데 나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글이 안 되는 건지 얼마 전 버킷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수십 번 쳤던 요트 서핑 기회를 잡은 후 뱃멀미 토악질에 갈무리에 둔 글감마저 개어낸 건 아닌지 이번 주까지 상영되는 인도 영화제는 더 없는 기회인데 해운대 100층 전망대와 99층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초청에도 마음 흔들리고 사람의 천성은 게으르고 관성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딱 나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글은 안 되고 자꾸 조바심만 늘고 점심때는 되었고 감자를 삶을까 옥수수를 찔까 얼린 육수 동동 띄어 시원한 집 냉면 한 그릇 말아먹을까 고민 중에 앙드레 지드가 자두를 보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을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여 냉장고 구석에 두어 개 남은 자두부터 덥석 물고 있어도 감성 있는 글귀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 지드는 나를 속여도 크게 속였고 문득 셰익스피어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와 톨스토이 또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무라카미 하루키 아울러 백석 김한서 김훈 심지어 청년거사 200마저도 글이 안 써지던 날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글쓰기를 하느라 타이핑을 두드린 손등에 알이 베었다는 어느 작가도 부럽고 정녕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쓰다 보면 영감이 오는 건지도 궁금하고 인간은 의식이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데 그러면 이제 곧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펑크낼 상황이 되면 신문사에서는 담당 기자 얼굴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가 있지만 문학 잡지에 펑크 내면 최근에 찍은 내 증명사진만 덩그러니 실리는 해프닝은 없을 테고 장마철답게 갑자기 소낙비가 창문을 때리고 천지가 깜깜해지는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 절망도 그런 까닭인지 그렇다면 글을 써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남아있는 수십 가지 핑곗거리를 모두 제압해야 하고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김정화 국제신문 감성터치 2022년 10월 17일 여러 해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갯바람이 부는 바닷길을 조금 걸었습니다. 북적이지 않는 바다가 마음을 풀어놓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바다를 좀 보고 있다니까 혼자 바다를 즐겨 찾는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군요.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삶은 온통 후회투성이잖아요. 며칠 전 어느 잡지 편집장으로부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몇 줄 적어달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되묻는 것이며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려는 일과 같았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절박한 언어로 쓰인 생존어가 스프링 튀듯 튕겨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 의식은 막막하고 고요합니다.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만 요지부동이군요. 그것은 저절로 자랄 수도 있고 내가 살뜰히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떨림으로 와닿기도 하고 아찔한 향기로 취하기도 하며 긴 그림자로 불안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잠잠할 때도 있어서 때로는 목매고 가슴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정녕 나를 친애하겠지요. 나는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눈물겹게도 나는 그것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꺼질 것처럼 힘들고 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버린 목숨을 엿보고 난 뒤는 허망했습니다. 청춘을 바친 세월이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한때 내 왼손에 꼈던 가장 빛나던 반지도 녹슬어버렸습니다. 죽음 같은 캄캄한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목숨줄과 함께 꽉 붙잡은 것, 그것이 촉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대려 내 몸을 친친히 감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휘청거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잔인했지만 다시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대지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안 가을은 벌써 20번도 넘게 다녀가셨더군요. 비로소 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였다고 믿은 것이 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이 나였음을 알았지요. 세월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는 말을 되새깁니다. 그 질문이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과 같은 이치임을 이제야 인지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를 찾으려면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 변두리 어디쯤 웅크리고 있거나 눈에 절대로 뜨일 수 없는 뒤통수 쪽에서 반쯤 고개를 내밀고 명상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쩌면 화염 같은 열정을 가졌거나 맹수의 발톱 같은 상상력으로 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감정선이라도 긁히면 뒷수습을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 나는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나태해진 영혼의 매질하고 박약한 의지는 고추 세워주며 꾀꾀로 내 육신과 정신을 거풍함으로 눅눅했던 내가 헹구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소 생각의 품이 넓어져서 잠시 섬광 같은 글줄이 반짝이게 됩니다. 서둘러 그의 행적과 그가 전하는 말을 기록해 둬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그의 기질을 모방하고 그의 생각을 베껴먹고 그의 언어를 흉내냈습니다. 그리하여 어쭙잖게 67권의 책을 묻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나의 훌륭한 공적이 못됩니다. 더 진진하게 사유하지 않았고 좀 더 치열하게 쓰지 못한 채 매번 허덕거리는 나의 글은 늘 미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을 나는 그와 함께 조금씩 깊어지려 노력할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드디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답은 구도의 자세로 진중하고 엄숙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을 바치는 신성한 기둥이 바로 글의 힘이라 불리는 글심이니까요. 점심때는 되었고 감자를 삶을까 옥수수를 찔까 얼린 육수 동동 뛰어 시원한 집 냉면 한 그릇 말아먹을까. 고민 중에 앙드레 지드가 자두를 보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을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여. 냉장고 구석에 두어 개 남은 자두부터 덥석 물고 있어도 감성 있는 글귀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 지드는 나를 속여도 크게 속였고. 문득 셰익스피어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와 톨스토이 또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무라카미 하루키 아울러 백석. 김한서 김훈 심지어 청년거사 200마저도 글이 안 써지던 날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글쓰기를 하느라 타이핑을 두드린 손등에 알이 베었다는 어느 작가도 부럽고 정녕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쓰다 보면 영감이 오는 건지도 궁금하고 인간은 의식이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데 그러면 이제 곧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펑크낼 상황이 되면 신문사에서는 담당 기자 얼굴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가 있지만 문학 잡지에 펑크내면 최근에 찍은 내 증명사진만 덩그러니 실리는 해프닝은 없을 테고 장마철답게 갑자기 소낙비가 창문을 때리고 천지가 깜깜해지는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 절망도 그런 까닭인지 그렇다면 글을 써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남아있는 수십 가지 핑곗거리를 모두 제압해야 하고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김정화 국제신문 감성터치 2022년 10월 17일 여러 해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갯바람이 부는 바닷길을 조금 걸었습니다. 북적이지 않는 바다가 마음을 풀어놓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바다를 좀 보고 있다니까 혼자 바다를 즐겨 찾는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군요.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삶은 온통 후회투성이잖아요. 며칠 전 어느 잡지 편집장으로부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몇 줄 적어달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되묻는 것이며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려는 일과 같았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절박한 언어로 쓰인 생존어가 스프링 튀듯 튕겨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 의식은 막막하고 고요합니다.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만 요지부동이군요. 그것은 저절로 자랄 수도 있고 내가 살뜰히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떨림으로 와닿기도 하고 아찔한 향기로 취하기도 하며 긴 그림자로 불안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잠잠할 때도 있어서 때로는 목매고 가슴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정녕 나를 친애하겠지요. 나는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눈물겹게도 나는 그것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꺼질 것처럼 힘들고 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버린 목숨을 엿보고 난 뒤는 허망했습니다. 청춘을 바친 세월이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한때 내 왼손에 꼈던 가장 빛나던 반지도 녹슬어버렸습니다. 죽음 같은 캄캄한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목숨줄과 함께 꽉 붙잡은 것, 그것이 촉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대려 내 몸을 친친히 감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휘청거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잔인했지만 다시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대지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안 가을은 벌써 20번도 넘게 다녀가셨더군요. 비로소 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였다고 믿은 것이 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이 나였음을 알았지요. 세월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는 말을 되새깁니다. 그 질문이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과 같은 이치임을 이제야 인지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를 찾으려면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 변두리 어디쯤 웅크리고 있거나 눈에 절대로 뜨일 수 없는 뒤통수 쪽에서 반쯤 고개를 내밀고 명상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쩌면 화염 같은 열정을 가졌거나 맹수의 발톱 같은 상상력으로 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감정선이라도 긁히면 뒷수습을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 나는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나태해진 영혼의 매질하고 박약한 의지는 고추세워주며 꾀꾀로 내 육신과 정신을 거풍함으로 눅눅했던 내가 헹구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소 생각의 품이 넓어져서 잠시 섬광 같은 글줄이 반짝이게 됩니다. 서둘러 그의 행적과 그가 전하는 말을 기록해 둬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그의 기질을 모방하고 그의 생각을 베껴먹고 그의 언어를 흉내냈습니다. 그리하여 어쭙잖게 67권의 책을 묻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나의 훌륭한 공적이 못됩니다. 더 진진하게 사유하지 않았고 좀 더 치열하게 쓰지 못한 채 매번 허덕거리는 나의 글은 늘 미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을 나는 그와 함께 조금씩 깊어지려 노력할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드디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답은 구도의 자세로 진중하고 엄숙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을 바치는 신성한 기둥이 바로 글의 힘이라 불리는 글심이니까요.